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30년 전쟁 관련된 사회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자면 34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하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후 종교 문제는 소강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예수회를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이 현저한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칼뱅파의 세력 확대였다. 자, 17세기 초 불안을 느낀 그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칼뱅파의 팔츠 선제후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죠. 연합, 그러니까 유니언을 맺고 그다음에 카톨릭은 바이에공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맹을 맺어요. 예, 이게 리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온이니 뭐 리그라는 그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이제 그 새로운 신구 구의 대립 속에 30년 전쟁으로 알려진 가장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종교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구교도는 앞에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신교도는 칼빈파가 등장했고 루트파 외에도 칼빈파가 등장했죠. 구교도는 이제 앞에 얘기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카톨릭 세력들이 회복됐다는 거. 특히 남동일 중심으로 해갖고 되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농민 반란 이후에 뉴턴한테 그 실망한 이 남독일 지방 사람들이 그 뭐냐면 카톨릭으로 다시 개종을 했죠. 개종이라는 거는 다시 바꿨다. 원래 종교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그 이제 30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전개 과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30년 전쟁의 전개 과정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시기로 나누죠.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프랑스,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1기예요. 보헤미아 분쟁이야. 여기 때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이제 국제적 성격은 없고 국내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보헤미아는 체코였죠. 지금의. 그래서 체코는 오랫동안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종교 투쟁인지 종교의 자유를 찾는 그런 이제 투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대해서 체코인들이 어떤 독립투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보헤미아는 흡수 운동의 본고장이고 신교도가 많았고요.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민족 감정이 강했죠. 그래서 보헤미아 분쟁의 어떤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1619년에 독일 황제가 될 페르난드가 그보다 앞서 보헤미아 왕을 이제 어, 겸했는데 그럼 보헤미아 신교들 탄압을 했어. 이 사람은 이제 그 필리핀 2세처럼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카톨릭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제 행위가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보헤미아 신교도 귀족들이 반발하여 그 당시 페르난드 대신 팔츠 선제후 프리드린을 보헤미아 왕으로 어, 추대했어요. 팔츠 선제후는 그 당시 칼뱅파 선제후죠. 예.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앞에 언급한 거는 이제 배경이고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그 서양사 강좌에 나와 있는데 그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이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제 페르난드가 이제 카톨릭 정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체코의 여러 그 보헤미아 왕국에 있는 도시들을 그 뭐냐면 행정관직을 파견해 갖고 신교도 귀족들을 이제 축출하고 카톨릭은 이제 뭐냐면 믿으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교파 지도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1618년에 이 함스부르크에 파견된 사륙 2명을 프라하의 성 바깥에 창문 밖으로 인정사정을 던져버리거든요.
예. 그냥 3층짜리 그 뭐냐면 그 높이의 그 건물이었는데 거기 밖으로 사절단 2명을 그냥 밀어 가지고 던져 버려. 예. 그래서 이걸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 하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이제 팔츠 칼뱅파 제후를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는 에스파니아 분들이 나일 강변의 팔치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팔치하고 보헤미아가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리고 파르란드는 카톨릭 동맹이 지원 얻어 그 당시 카톨릭 동맹 리그죠. 예, 리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보헤미아와 팔치 연합군을 격파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반란군을 격파한 전투가 뭐냐면 빌라오라 전투가 있어요. 일명 백산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 서양사 강자의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좀 잠깐 볼게요. 예. 자 여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서양사 강자의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일 수가 없네. 278페이지 펴 보세요. 자 278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30년 전쟁에 이제 그 전쟁 그 지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있죠. 예. 여기 보헤미아 지역에 있는 빌라오로 전투가 있어요. 이 빌라오라 백산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 당시 보헤미아 팔치 연합군이 격파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죠. 2기. 자, 이때 이제 패하고 나서 보헤미아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다시 세습 왕국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또 누가 개입하냐면 어, 루토파 그 루토파의 이제 제후였던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들어왔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북해 항구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북해 항구를 장악을 해서 그 당시 발트해 쪽에 그 북해 쪽에 있었던 무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죠. 무역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명분은 이제 신교도의 이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교도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영국이 그 들어오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 약속을 내줬어. 근데 영국의 실제로 재정적 지원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많이 해주겠다고 이제 일종의 구라를 쳤는데 막상 믿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 정부가 예산을 이제 어, 편성해서 지원금을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줬어. 예.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조금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대중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군대는 파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7년 전쟁처럼 국부군이라고 해서 자신의 한옥 왕관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재정적 지원에 근처, 예, 재정적 지원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영국은 이제 그 당시 그 합스부르크가의 어떤 세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스웨덴을 아니 덴마크를 잘 꼬셔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참여시키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덴마크 크리스찬 4세는 덴마크 왕이면서 또 그 당시 이제 홀스타인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홀스타인트 공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또 명분도 있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덴마크군은 황제군이었던 발레스타인군에게 격파를 당하죠. 여기에 좀 알아둘 것이 발레스타인은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약간 4차원적 인물인데 원래는 이 루트파였어요. 그러다가 국유로 개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황제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그 재산 있죠. 그 아내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용병을 그 모집을 해갖고 그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 도전해갖고 암살도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발렌스타인이라는 인물이 그 용병을 이끌고 덴마크군을 격파를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는 음, 중대한 위기에 당면하게 된 반면에 황제권이 강화되고 카톨릭의 기세는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루벡 조약이 있어요. 루베크라고 하죠. 음. 자, 그 루벡 조약을 해갖고 원래 이제 덴마크 왕이 크리스찬 4세가 그 홀스타인 공인해가지고 신성로마 제국의 일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덴마크의 신성로마 제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박탈하고요.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에서 쫓겨나.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반환령을 내리죠.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환령은 뭐냐면 그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 때 그 당시 신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 재산들 원상 회복시키는 거야. 예, 카톨릭 재산. 근데 문제는 이 카톨릭 교회 재산들이 그냥 신교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이제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또 상황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구교들, 제후들도 이 카톨릭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카톨릭 교회 재산들.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신교도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카톨릭 교회의 그 재산을 그리고 토지죠. 그걸 다시 뭐냐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뭐냐면 신교와 구교들이 제후들이 예전에 싸웠는데 1심 단결해 갖고 항의를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 반항령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반항령은 나중에 이제 그 웨스턴 팔렌 조약 결과 다시 원상태로 신교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기고요. 자,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는 발트의 패권을 누리고 있는 스웨덴에 누가 참여했냐면 구스타프 아돌프가 참여했어요. 자, 이 구스타프 아돌프는 서강제에 보면 그 군사 개혁이나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 스웨덴의 나라를 강소국을 만들었던 나라죠. 예, 소국이지만 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신교도편에 서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군은 종전의 덴마크군과 그다음에 그런 팔치의 어떤 선제의 군대하고 전혀 달라.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격파를 계속하고 황제군은 결국엔 뉴첸 전투에서 한 방 먹였죠. 그래서 대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뉴첸 전투에 승리했지만 이 구스타프가 이제 정찰하는 과정에 기습을 받아가지고 전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승리를 했다. 뉴첸 전투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있죠. 뉴첸 전투는 이제 그 외워두세요. 예, 서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황제가 죽은 후에도 그 스웨덴군은 계속 이제 황제군과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스타프가 죽은 후에도 스웨덴군은 계속 황제군과 싸우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중에 이제 황제군한테 패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그 네르트링게 조약 전투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도에 찾아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황제군한테 격파를 당해요. 그 후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발렌슈타인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황제는 이제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하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하의냐면 프라하에서 맞아지기 때문에 프라하 하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기로 넘어가요. 사기는 프랑스가 개입된 시기죠. 그래서 다시 스웨덴이 또 참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황제군과 이제 싸웠던 그 시기인데, 자, 합스부르크 왕실의 태도는 16세기 이래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이었다. 리쉐가 또한 이를 답습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쉐는
누이 13세 때 재상이며 자기가 추기경이잖아요. 예. 근데 이 추기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개입을 했어. 왜냐면 누구 편이다? 신규 편을 들어서. 일단은 합수부코를 이제 견제시킬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예전에 이제 항상 꿈꿨던 게 뭐냐면 자연국경선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인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나인을 중심해서 나인강의 서쪽 지역은 프랑스, 동쪽 지역은 저쪽 그 독일 이런 식의 국경선이 형성된 걸 원했거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독일 내 신규 세력과 스웨덴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황제 세력이 꺾이지 않지 스웨덴이 고집되고 폐색이 짙은 걸 보니까 리셔리가 직접 개입을 한 거야. 스웨덴군이 이제 프라하 이후에 잠깐 물러났지만 다시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승리를 못해. 그래서 프랑스가 스웨덴을 돕기 위해서 뭐냐면 다시 개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군대가 이제 나일강을 넘어서 남부 독일 침입했고 스웨덴 군도 공격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무슨 전투로? 아까 이제 네르팅 리겐 전투라고 했죠. 똑같은 자리에서 네르팅 리겐 전투가 다시 일어난 거야. 음. 요 앞에 있었던 것은 이제 1차 네르팅 리겐 네르팅 리겐 전투고, 여기가 1634년이죠. 그 후에 이제 10년도 안 돼가지고 10년 좀 넘었죠. 10년 돼서 1645년에 황제군하고 스웨덴과 프랑스 연합군이 싸웠죠. 결국에는 황제군의 패배로 결론이 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황제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날이 갈수록 폐색이 짙어졌다. 자, 그리하여 1648년에 베스튼 편란 조약을 맺게 되죠. 30년 전쟁에 막을 내게 되는데 이 베스튼 편란 조약은 되게 중요해요. 기출문제 자주 나와. 그래서 이제 베스튼 편란 조약 내용을 꼭 외워두세요. 자, 베스튼 편란 조약의 내용은 여기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여기까지가 베스튼 팔란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뭐냐면 베스튼 팔란 조약에도 베스트 팔란 조약과 30년 전쟁의 결과죠. 자, 그러면 베스튼 팔란 조약 내용을 볼게요. 일단 베스튼 팔란 조약의 성격은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적 조약이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승자 입장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고요. 거꾸로 이제 패자는 어딜까요? 합스부르크가죠. 스페인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그 당시 그 패자의 입장에서 그 조약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약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프랑스가 메스, 툴, 베르댕의 영유를 확인하고요. 알제스를 획득하였다. 그러니까 메스, 툴, 베르댕 지역은 이미 이제 캄프 포르미아 조약 결과 프랑스로 넘어갔던 땅인데 이걸 국제로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획득한 땅은 알자스 지역이야. 알자스. 자, 이 알자스 지역은 그 앞에도 좀 얘기했는데 그 라이스바이크 조약 있죠. 이 라이스바이크 조약 때 그 프랑스가 알자스의 일부 지역을 이제 획득을 하고 있었는데 요때 완전히 이 알자스 지역이 획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것은 이제 로렌인데 보통 알자스 하면 로렌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자, 로렌은 그 요때 이 조약을 통해서 맺어진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100년 후죠. 100년 후에 1766년에 맺어진 거야. 그래서 1766년에 그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알제스 로렌 지역은 원래 독일 땅이었지만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간다. 기억을 해주시고 베스튼팔렌 조약에서는 알자스만 넘어가고 로렌은 100년 후에 넘어가요. 100년 후에. 예.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알자스 로렌이 베스튼팔렌 조약 결과 프랑스로 넘어갔다. 틀렸죠? 왜? 로렌은
그 D에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알자스 로덴 지역은 그 후에도 이제 영토가 계속 바뀌죠. 그래 갖고 이제 30년 전에는 독일 영토였다가 30년 전쟁 이후에는 프랑스, 그러다가 보불 전쟁 끝나고 나선 독일 영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다시 프랑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영토 다시帰属됐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선 프랑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영역이에요. 예, 영토가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이제 승자니까 좀 땅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부 포물랜드 지역을 비롯해서 그 발트해와 북해 영토를 얻고, 그다음에 동브랭크 선지호도 동포멜론과 약간의 주교구를 획득했어요. 자, 이 포멜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 포멜론은 이제 포멜라리아고 하죠. 이 포멜라니아 어디 많이 들었죠? 예, 걔 견종 이름이에요. 예, 품종 이름인데 이 포멜론 지역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지도를 좀 볼게요. 그 두 장, 뒤에 장 좀 넘어가 보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이걸 지금 동프로이센 지역이 있어요. 동프로이센 지역. 자, 이 동프로이센 지역은 이미 이제 이때 비텐베르크,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이제 어, 선제후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고, 브랜덴베르크죠. 예. 그래서 브랜덴부르크는 여기 있죠. 보통 프로이센이라는 부르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브랜덴베르크 선제후가 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을 가졌기 때문에 요기를 합쳐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라고 이제 국호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왕은 프로이센 왕은 칭했고요. 여기가 이제 신성로마 저 밖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칭했고, 자 여기 이제 보면 포멜라니아 지역이라는 게 있죠. 이 포멜라니아 지역. 여기가 포메른이에요. 그래서 요쪽을 반을 나눠 가지고 요쪽 지역은 지금 서쪽은 그 스웨덴 지역이 갖고, 음. 그다음에 요쪽 지역은 누가 갖냐? 예. 동쪽은 이제 뭐냐면 그 브랜덴베르크가 가져요. 이 포메리안 지역은 그 브랜덴베르크 포이즌 입장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야. 왜 중요한 지역이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 브랜덴부르크 본토하고 지금 동프리센 지역이 뭐야? 떨어져 있죠? 예. 이게 떨어진 지역을 월경지라고 해요. 보통 본토가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멀리 지역에 또 다른 영토가 있는 걸 월경지라고 하죠. 월경지. 이것뿐만 아니라 브랜덴부르크는 그 당시 영토가 산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폴란드 분할할 때 참여했던 이유도 영토를 합치려고 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그 산지된 영토를. 그래서 이 월경지인 동프리스를 연결시키려면 두 개 땅이 필요하죠. 포멜리안 땅과 서프리스인 땅이 필요해. 요 지역을 장악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프리스인 지역은 그 뒤에 얘기했지만 프레드니 2세 때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포멜리안 지역은 나중에 이제 여기 포멜리안 지역은 그 브랜덴부르크가 선제국을 좌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땅을 원했어. 서쪽 지역을. 그래서 스웨덴과 그 계속 싸우게 돼. 이 땅을 둘러싸고 뒤에. 그래서 북방 전쟁 때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 편에 개입을 해갖고 가담을 해서 스웨덴의 그 포멜리안 지역을 장악을 해요. 그렇지만 외세의 그 강대국들의 이제 압력 때문에 결국엔 다시 토하게 되고, 결국 언제 때 이제 장악을 했냐 뒤에 프리딩 2세 정도의 그 지역 때 그 시기 때 이 서포멜리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장악되면서 요 지역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예. 포유센 지역이. 예. 그래서 이제 요 지리적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볼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되었던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을 정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예. 이미 이제 독립은 했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게 그 당시 합스부르크가에 큰 타격을 주는데 스위스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 타격을 주고요. 네덜란드가 독립된 것은 누구한테 타격을 주? 스페인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의 합스부르크에 타격을 주죠. 예. 그 양쪽으로 또 타격을 받았다. 합스부르크가. 참고로 이 합스부르크가는 원래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상인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세력을 확대해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장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 종교적 면에서 칼빈파가 루트파의 카톨릭과 동등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칼빈파를 인정받게 되죠. 교회 재단의 소속은 1624년을 기준으로 삼게 했다. 자, 1624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반환령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우프스크 조약 이후에 뺏겼던 그 교회 재산들을 다시 반환령 이후로 그 반환령 때 돌려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토해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신교도나 구교도 제후한테 다 나눠줘요. 이 땅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이것의 이제 종교적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독일 제국 구성하고 있었던 연방 국가들이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 바뀌게 된 거죠. 외교권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 이전에도 연방 국가의 주권 국가 다름없으나 베스튼 팔렌 조약에서 그들로서는 서로 또는 외국과의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동맹 체결권, 외교권을 이제 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그 이름만 껍데기에 남았다. 그래서 이걸 보통 어려운 말 형해라고 하죠. 예. 겉으만 이제 남아 있고 실제가 안맹이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 이제 한 번 더 추가하자면 추가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종교의 선택자를 인정해요. 이제 지배자의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자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근데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 베스턴팔렌 조약 내용을 들면서 그 베스턴팔렌 조약에서는 어 그 지배자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 돼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합의에 따라서 지배자가 종교를 선택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베스턴팔렌 조약에는 분명히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원칙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배자의 종교 선택의 원칙을. 예. 근데 항상 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의가 있죠. 예의가 있는데 이 예의 조항이 이렇게 달았어. 1627년 이전에 다른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설령 거주 지역의 통치자와 다른 신앙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의 자녀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의 신앙 활동은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방해를 받지 않으며 거주민으로서 공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절차로 다른 절차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과 같은 신앙의 통치자가 다스린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차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의 조항을 써. 그러면 그 기준이 1627년이야. 이전이죠. 그 1627년 이전에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 1627년에 내가 믿었는지 안 믿는지 이 내면의 문제잖아. 종교의 문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객관적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1627년부터 믿어왔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믿어도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는 인정받았다. 비록 지배자가 그 지역의 종교를 선택했더라도 어떤 특정한 종교를 선택했더라고 그 종교에 반하는 그 다른 종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요. 자기가 1627년에 그 이전에 믿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이제 물론 공적인
그 행사에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인 믿음 차원에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의 조항이 그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됐고 일반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을 봤을 때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이 조약 내용의 예의 조항과 실제로 이런 조항들이 조약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영향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조약의 성격이나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사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결과를 보죠. 결과를. 자, 앞에 언급한 건 베스턴 조약의 이제 조약의 내용이고, 요번에는 볼게 이제 베스턴 조약의 결과와 이런 것들이죠. 자, 30년 전의 결과인데, 자, 여기 보면, 자, 30년 전쟁은 그 당시 독일의 종교 전쟁으로서 시작하여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국제적 성격으로 이제 확대됐으며 장기간에 걸쳐 전쟁터가 된 독일은 인적 물적 소식이 확대했다. 당시의 군대는 대부분 용병이었죠. 특히 이제 스위스 용병보다는 그 당시 독일 용병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용병들 란치큰 에이터라는 그런 용병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주로 그 보급을 현지 징벌에 의존하였고 사주기니 방화, 강간, 약탈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과 질병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독일 제국과 보헤미아 인구는 약 3분의 1 정도 감소됐으며 독일의 근대적 발전과 경제적 큰 타격을 입었다. 물론 3분의 1이 다 전쟁 중에 죽었다는 것보다는 그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곳곳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약해졌다는 거야. 이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베스턴 팔렌 조약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비상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비상교과서 124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124페이지인가? 어, 이게 123 잠깐만요. 음. 제가 잘못 적었네. 미대이나 보나요? 예, 미대인 펴볼게요. 예, 여기 있네. 124페이지. 미대인 보세요. 미대인. 자, 여기 보면 기획은 뉴트법과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특권이라는 종교적인 어떤 권리죠. 자, 여기는 칼뱅파죠. 자, 1624년 반학년 이전에 현재 신교는 구교는 교회 재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교회 재산은 예전에 이제 반학년 이후에 교회에 돌려줬는데 어, 그 신교가 이제 구교가 이전에 들어와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돌려준다. 그러니까 반학년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신성노마 제국의 항제재판소에서 뉴트파와 여기도 칼빈파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이렇게 있고요. 각 제후들은 자기 영내에 실질 독립주권을 행사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독립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까 했지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자, 동맹 체결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하고 알자스 로렌을 차지한다. 여기 틀린 게 뭐예요? 로렌이죠. 로렌은 아까 말했처럼 이건 뒤에 차지한 거야. 그래서 그 로렌은 뒤에 이제 획득을 한 거죠. 1786년인가? 이건 추가 편입이고 요거는 틀렸어요. 요거는 교과서가. 그다음 니은은 에스파냐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자, 여기는 네덜란드죠. 이미 독립했는데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베스턴팔렌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강자 277페이지 보세요. 자, 서강자 내용을 보면요. 17세기 초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신앙이 고전된 시기에 독일은 30년 전쟁이 발발했고, 독일의 그 루터파 교회가 국가 종교로서 발돋움하면서 여러 제국에 큰 위세를 떨쳤다. 자, 카톨릭을 고수한 국가들은 루터파를 종교의 자유를 행사를 누렸다. 그러나 이제 모든 지배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제 그 한 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예수의 교육을 받은 페르난드 2세다. 그는 보헤미아에서 신교들이 누리는 종교적 자유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기 이전에 보헤미아 왕으로 선출된 페르디난드는 제카톨릭화된 보헤미아 왕국 도시의 행정관직에 신교도 귀족들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이제 신교도 지도자들은 1618년 합스부르크 국가에 파견된 사적 2명을 프라하 성의 창문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렸고, 이게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죠. 그래서 팔치의 칼뱅파 제후드는 자신의 새로운 왕을 옹립했다. 팔치의 칼뱅파 제후드.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옹립을 했고요. 자, 보헤미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독일 내 종교 집단 간의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1619년 핀란드와 카톨릭 군주들은 보헤미아 반란을 진압하고 신규도 귀족들의 재단을 몰수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헤미아 왕국의 카톨릭교를 선포했다. 자, 10만 명이 넘는 황제군이 프라하 팔치로부터 제후를 추격하고 독일의 북부까지 진격하여 그 지역을 카톨릭으로 개종시켰다. 루토파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덴마크 왕이 패배하면서 독일 신교도의 운명은 풍정 등하의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30년에 루트교인 스웨덴의 구스토프 아돌프가 개입을 결정했죠. 이 사람의 주요 목표는 뭐냐 하면 30년 전쟁 이전부터 영원했던 발트 연안에 스웨덴 재정 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요 목표 내용이죠. 발트해를 장악하기 위한 거고, 이 스웨덴의 재정 군사 국가 완성은 앞에 부분에 있어요. 이 스웨덴이 어떻게 재정 군사 국가가 되었는가. 그래서 요 장은 이제 그 서양사 강좌에서는 절대 왕조들이 재정 군사 국가를 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자, 그는 이제 독일의 루트파를 지원하면서 그는 이 지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고자 하였고, 자,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스웨덴의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 네, 주로 리슈엘리가 그걸 주도를 했죠. 자, 페르난드가 승리할 경우 프랑스가 합스부르크에 어, 페르난드가 승리할 경우 프랑스가 합스부르크의 에스파냐와 벨기에 북부 지역,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포위된 형국이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얘네들이 여기 승리하면 이제 그 구교도 지역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여기 지역이죠. 특히 합스부르크 지역이 네. 이런 지역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프랑스가 고립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는 이거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신교들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프랑스에게는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라는 사실은 합스부르크와 적대감에 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이러한 정치적 동맹으로 독일의 교파 간의 전쟁은 유럽의 패권 전쟁으로 비하였다. 처음에 이제 스웨덴 군대는 전세를 신교파에 유리하게 역전시켰는데 그 구스타프 아돌프가 바이에른 직전 지역까지 남진했지만 최종 승리 직전에 전사했고, 요 전투가 루첸 전투죠. 루첸 전투는 승리는 이끌었어. 결과는 이제 스웨덴이 이겼지만 그 도중에 왕이 죽었죠. 싸우는 도중에. 그리고 스웨덴은 북부 독일로 철수했다. 자, 그래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네르팅리겐 전투, 1차 네르팅리겐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제 북부 독일로 철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페르난드 2세는 독일의 신교도의 군주들 그가 타협을 했는데,
1635년 평화협정에서 양측은 전쟁적 용도로 회복하기 동의했다. 요때 이제 평화협정을 프라하 평화협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가 뭐 참전을 하든 이거 상관없이 프랑스는 참전했죠. 예, 왜냐하면 합수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웨덴도 같이 이제 그 참여했고, 먼저 스웨덴이 참여했고 다시 참여했고 프랑스가 그걸 보고 또 같이 참여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프랑스가 연합군이 이제 뭐냐면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14년 동안 프랑스군은 알자스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에 이어지는 합스부르크의 보급로를 차단하죠. 자, 알사스 지역은 여기에요. 예, 여기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에스파냐에서 그 당시 에스파냐에서 보통 이 지원을 할 때 이탈리아를 거쳐 갖고 알자스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차단해야지 뭐냐면 에스파냐하고 독일 합스부르크의 연결 통로를 차단할 수 있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알자스를 이제 지급해서 차단을 해갖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어지는 합스부르크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 예. 두 개 도로가 있죠. 이렇게 또 하나. 자,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길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을 연결 차단해서 에스파니아와 그 독일 지역을 그 합스부르크 연결을 차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웨덴군은 프랑스의 성공을 밟아서 다시 독일로 진격했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독일의 합스부르크군은 양쪽의 압력을 받고 그 1648년에 10월에 베스튼팔렌 조약을 조인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제2차 네르팅링게 전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랑스와 스웨덴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군이 결국에는 그 2차 네르팅링게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1648년에 그 뭐냐면 베스튼팔렌 조약을 조인하게 돼요. 자, 이 조약으로 이제 독일에서는 칼빈파가 공인받고 합스부르크가 프랑스의 알자스에서 스웨덴과 알자스, 스웨덴 발트 남부 연안을 양도받았다. 그리고 합스부르크와 에스파냐는 1659년까지 프랑스의 전쟁을 계속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우세한 군사력 굴복하여 그 프랑드 일부와 북동부 에스파냐를 상실했다. 자, 그 프랑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럽의 패권국으로 부각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전쟁 끝난 후에도 이 합스부르크 에스파냐와 계속 싸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랑드 일부 땅하고 북동부 지역의 에스파냐를 프랑스에 넘겨줬다.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설왕사 기동 또 보죠. 포이센 흥기 내용을 볼게요. 자, 포이센은 이제 그 포이센 2세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보면 자, 여기 보면 30년 전쟁의 고비로 독일을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됐고 그 각 연방 국가들이 저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분제 국가의 단계로부터 절대 왕정 체제로 넘어갔다. 이게 30년 전쟁의 계기인데 예전에 한번 전 시간에 좀 얘기한 것처럼 독일은 신분제 국가, 신분제 의회죠. 네, 신분제 국가가 아니라 30년 전쟁의 신분제 의회와 군주가 이제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였어요. 연방의회 자체가. 그래서 연방의회 자체가 신분제 의회가 있고 군주가 이제 있으면서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이런 이원적인 이제 권력 체제가 30년 전쟁 이후에 군주에게 이제 권력이 집중돼. 네. 그래서 인원화 되죠. 절대 군주들에게 이제 그 인원화되면서 절대 군주가 되죠. 예. 요 내용인데 요 주는 요 내용은 주에 있어요. 주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세기 독일 제국은 300여 개의 그 독립적인 정치 단위의 집합체였으며 그 대다수는 연방 국가였다. 몇 개의 자유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국 도시의 정치적 의의는 부수적이었다. 독일의 이제 제도사학자들은
중세 말에서 근대 초에 거쳐 제국의 연방 국가인 신분제 국가를 하고 부르게 된다. 그 뜻은 황제권이나 연방 군주권이 국내의 재신분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제 재신분이라 하면 제국위에 또는 연방위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 신분으로서 제국의 경우에는 성속제후와 제국도시이며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고위성직자, 귀족, 연방도시였다. 그러나 이런 연방 신분의 경우 대부분은 귀족세력이 강했고 성직자 도시 대표는 허약했다. 자, 이게 30년 전쟁 이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권이나 연방 군주권들이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그 이원적인 형태가 있는 국가 형태였죠. 그래서 연방 군주는 연방의 내정이나 외교상의 주요 사항에 결정에 있어서 연방의 신분제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군주와 신분제 이유는 동격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네. 자, 따라서 신분제 국가는 이런 의미에서 이원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였다. 그러나가 이제 30년 전 이후에요. 근데 30년 전쟁 이후에 점차 이제 연방 국가의 군주 제약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요. 군주권이 강해지면서 어, 그 연방 국가 단위로 절대 왕정 체제가 성립돼요. 그 시기가 대체로 30년 전 이후다. 그래서 신분제 국가에서 여기 권력이 이원화된 신분제 국가에서 그 당시 군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그 뭐냐 절대 왕정 체제가 30년 전쟁 이후에 마련했다. 그래서 각 독일의 연방 국가의 어떤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수많은 연방 국가 중에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유럽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또한 중요한 것은 브랜덴부르크 포위sen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정식 국가 명칭이에요. 예. 브랜덴부르크는 독일 지역, 그러니까 베르닌 부근에 있는 지역이고 포위센은 그 당시 동포유센 일대의 영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합쳐서 브랜덴부르크 포위센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통 이제 포위센 하죠. 예.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브랜덴부르크 선제후는 호헨초헤르가 이제 뭐냐면 그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17세기 때 초에 독일 기사단, 투턴 기사단이 개척한 푸이센을 상속하여 그 당시 브랜덴부르크 푸이센이라고 되었다. 자, 브랜덴부르크는 이보다 앞서 나일 강변의 크레페 등을 획득했기 때문에 영토는 브랜덴부르크를 중심으로 나일 강변과 비스톨라 강변에 산재되어 있고 30년 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자, 여기에도 영토가 이제 곳곳에 본국이 있으면 여기에 동포회센이 있고 곳곳에 영토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영토를 합병하기 위해서 하나 합치기 위해서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폴란드 분할에도 참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서프로이센이나 포멜리아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동프로이센과 연결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30년 전쟁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자, 이때 이제 대선제 후 프리든 비에름이 있어요. 이때 보면 이제 프리든 비에름도 있고 그 뒤에 비에름 프리든 1세도 있고 프리든 비에름 1세도 있고 프리든 비에름 프리든 2세도 있죠. 좀 헷갈려. 프레디를 자주 애용하더라고.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호헨슈타인바 그 중세 시대 때 호헨슈타인가가 있었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장악했던 그 호헨슈타인가의 어떤 프레디 1세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독일 민족의 상당히 뭐냐 존경받는 민족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강개토대왕이나 뭐 세종대왕 정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레디 1세를 본받겠다 하면서 이 프레디라는 그 명칭을 자주 사용해. 연방 국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디가 되게 많아요. 7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대선제였던 프리든의 비에름은 전쟁에 이제 피해를 복구를 노력하는 한편 산지된 영토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절대 왕정체제를 수립하여 장차 프로이센의 흥기를 기반을 닦았다. 그는 인구 증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르닝을 비롯한 이제 그런 지역들 있죠. 브랜덴베르크나 프로이센 지역은 유럽 중심부에서 외곽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인구를 끌어모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프로이센의 군사력이나 경제를 향상시키려고 했거든요. 자, 인구 증가 문제는 이
포에드의 비에는뿐만 아니라 그 외 역대 이제 포이센 왕대 해냈던 정책들이에요. 예. 자, 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프랑스 위구노도 이제 해외 나갔죠. 외국 이주자를 활용했고, 그다음 영주 연방 신분, 특히 귀족대 정치적 권리를 누르고 상비군을 설치하는 등 중앙 집권적 절대 왕정을 수립했으나 그 대신 귀족, 특히 프로이센 귀족들은 영지 내에서 권한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에게 행정 요직이나 군대 장교로 등용했다. 그래서 이들은 융커라고 하죠. 융커가 알려진 토지 귀족들과 절대 왕권 서유도와 같이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유대 관계에 서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프리드리 비에름 대선제후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대 관계 성립됐다는 것은 절대 왕정을 보는 정치적 시각 중에 그 당시 계급 균형성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죠. 아까 얘기했처럼 여기는 부르주아가 별로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융코라는 이제 봉건 세력들과 절대 왕권이 서로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됐다. 그래서 융커들이 이제 뭐냐면 그 관료나 상비군의 장교로 들어가면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선주의 아들이 프리든 1세야. 프리든 1세는 프로시아 왕의 칭호를 받게 되죠.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예. 위트레트 조약의 결과 그렇게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프리든 비에름 1세야.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리든 2세의 아버지예요. 일종의 군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맨날 제복을 입고 다녔어. 그래서 항상 군대 문제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포도세는 유럽의 강대국을 키우려면 군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비군도 늘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왕은 군대에 대해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토대를 아들한테 넘겨준 거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후일세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그는 국가기구에 대한 왕의 통제를 강화하고 관료 조직을 합리화했으며 상비군을 배로 늘리고 철저하게 훈련시켰다. 왕은 군대에 대해서만 돈을 아끼지 않았으나 급박의 일에 대해서 인색하고 근검절약을 신조로 국군을 충실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이에 자기 아버지 기반을 이어받은 거죠. 프리드 2세가.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프리드 2세는 자기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이 사람하고 이제 별로 안 좋아했고, 왜냐면 프리드 2세가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얘네들은 좀 어릴 때부터 이제 아기 때부터 군대 훈련 시킨다고 해서 그 많이 이제 조기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태어나니까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군사 그 대포 쏘는 그런 포격장에 가서 구경하게 했어. 근데 포격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아들은 철모를 아기에게 머릿속에 머리에 철모를 군인들이 쓰는 철모 있죠? 그걸 이제 덮어쓰기 하니까 질식사 당하고 세 번째 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일단 프레디 이세가 있으면 맨날 어릴 때 막 두들겨 패고 맞으면서 이제 뭐냐면 컸다고 해요. 그래야지 강하게 클 수 있다는 비에르 1세의 어떤 철학 때문인데 일종의 오늘날 식으로 아동학대를 당했죠. 아동학대를. 그리고 프레디 이세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커서도 이게 군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예. 그래서 뭐 예술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프루트도 불고 그리고 도망도 갔어 아버지한테. 예. 그래서 또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이제 그 비에르 1세가 뭐 아들 이것밖에 없으니까 넘겨주긴 했죠. 예. 그래서 프레디 2세가 이제 딱 되니까 주변에 이제 군주들은 이제 프레디 2세가 이제 유학하고 예술도 어, 예, 예술적 감각도 있고 군사 문제에 관심도 없다. 그 유학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들어가니까 딱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바뀌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원래 그랬잖아요. 그 보면 폭력적인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들도 폭력적으로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싫지만 이제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아버지를 능가한 그런 그 군주가 되었다. 예.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말만 이제 뭐냐면 군대 훈련시키고 막 재정만 뭐냐면 군대 학중시키고 그런 정도 했고 근데 실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아들은 실전을 했죠. 이 사람 직접 전투에 참가해요.
예. 그래서 몇 번 주국 공비도 넘기고. 자, 하여튼 이 포요든 2세는 능률적이고 충성스러운 관료 조직과 풍부한 재정, 그 기간이 엄격한 자훈련된 군대를 불려받았다. 그러나 부왕이 남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포요든은 젊어서 음악을 좋아하고 포르투를 연주했고요. 후에 군주가 되고 나서도 포르투 연주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신을 즐겼죠. 문학 청년이면서 예술 청년이었고, 심지어는 한때는 계몽 그 사상가들도 그 상당히 좋아했죠. 이 사람이. 하여튼 이러한 프리드는 국가행정과 심문을 익히면서 그 부항을 이러한 프리드니들 국가행정과 심문을 익히도 10년간 매우 엄격하게 훈련했다. 훈련시킨 거보다 그냥 막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밥 먹으면서 때리고 뭐 하면서 때리고 그렇게 이제 때리면서 이제 맞으면서 커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8세 왕이 오르자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프리드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자, 그 기회란 건 뭐냐? 왕위 계승 문제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문제.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문제인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은 16번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이제 왕조적으로 팽창한 나라로서 지금의 벨기에 지역과 이탈리아 영토, 북부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남부하고 그 핵심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순례지연이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들을 이제 핵심으로 해갖고 주변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본국은 독일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 있죠. 나머지 지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 마자르족이죠. 보헤미아, 체코 쪽이죠. 예, 이런 지역이야. 자, 이런 지역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달마티아 뭐 연안이나 뭐 하여튼 이탈리아 북부 지역도 있고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질적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합이 잘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18세기 초에는 에스파니아 합스부르크 왕관을 부르봉 왕실에 넘겨주긴 했으나 중앙 유럽의 강대국이었다. 자, 오스트리아 내 일부 지역에는 고대 게르만법에 의해서 여자 상속을 배제했다고 했는데 이때 고대 게르만법은 뭐냐? 이거는 예전에도 한 100년 전때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이 되지 못한 이유. 그죠? 자기가 외손자인데 불구하고 필립 4세의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한 게 그 이 고대 게르만법 때문이야. 샬리카법이라고 하죠. 이 샬리카법에서는 부귀혈통이 가진 남자만 왕위가 될 수 있어요. 예, 부귀혈통의 남자 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자기 그 외할아버지 계통 모계 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상속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아버지는 있지만 부계지만 딸이야. 여자죠.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는 원칙적으로 게르만법에 의하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칼 6세는 자기 지위를 어떻게 하면 이제 황제관을 딸에게 넘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아들은 없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황제가 죽기 전에 강대국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영국, 프랑스, 뭐 프로이센 등등. 그러니까 사전에 뭐냐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좀 잘 봐달라 해갖고 그때 뭐 칼 6세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제 국내 귀족들의 열강들은 끄떡끄떡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칼 6세가 이제 뭐냐면 죽고 나서야. 예. 이건 띵띵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승인을 받은 것이 열강들 그 승인을 받은 것이 국사치서죠. 음, 국사치서. 예. 그래서 프로그만티 샹크셔라고 하죠. 예, 국사칙서. 예. 국사칙서. 그다음에 또는 국사조칙이라고 해요. 여기 조칙이라고 적혀 있네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칙서라고 하죠. 국사칙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외국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만티 샹크셔라는 외국어를 번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따라서 그 번역자에 좀 다를 수가 있어. 이거는.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이제 각국의 국내 귀족들과 열강대 승인을 받았고, 요때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도 다 승인을 해줬어. 근데 이거는 누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예, 칼 6세가 그 뭐냐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죠. 칼 6세가 딱 죽으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뭐냐면 약속이 다 뭐냐면 흐지부지 되고, 23살 마리아 테레지가 이제 계승되니까 이 국사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프로이센은 그 살리카법에 따르면 여자가 계승한 건 잘못된 거다, 적법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항의하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슐레지안을 점령을 해버리죠.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 당시 슐레지안은 석유공업이 발달됐어. 그래서 석탄과 철이 되게 풍부한 지역이야. 자, 그 영토를 좀 잠깐 보면 여기 지역이야. 슐레지안이. 네. 실내지안이라고 하죠. 네, 그죠? 체코인데 그 체코하고 이제 그때 국경선 있는 지역을 실내지안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을 공격해서 땅을 이제 넓혀요. 예, 요 땅을. 자, 이게 어디 갔나?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토 획득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영토 획득이라는 거는 그냥 오스트리아나 합스부르크 제국이 갖고 있는 영토를 획득을 노렸던 그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른들이 따라서 누구 편 썼냐면 프로이센 편에 서고 영국이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했어요. 예.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식민지 전쟁이 일어났죠. 예전에는 좀 왕조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무슨 전쟁도 일어나요?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또 싸우게 돼. 이때 식민지 전쟁 세 번째 식민지 전쟁이야. 월리엄 앤 조지아, 조지 왕 전쟁이죠. 예, 조지아가 아니라 조지 왕 전쟁. 조지 왕 전쟁이다. 그래서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다툼이 어,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조지 왕 전쟁은 에이스 라샤페 조약을 맺으면서 그대로 현상주의가 결정됐고, 자,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슐레지안을 뺏기고 슐레지안을 공격했지만 패했거든요. 마리아 테레지 군대가. 근데 이제 프로이센다. 그 프로이센 2세가 뒤를 거둬와. 내가 이제 뭐냐면 그 너의 왕위를 황제의 직위를 승인해 줄 테니까 그 땅을 뭐냐면 나한테 달라, 슐레지안을. 결국엔 인정을 이제 점령한 걸 인정해 달라. 마리아 테레지 그걸 승인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드레스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슐레지안 영유권은 그대로 이제 뭐냐면 포이슨이 갖고, 그리고 마리아 테이지는 뭐냐 왕위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테이지는 슐레지안을 제외하고는 그 별다른 영토 없이 왕위를 확인했고요. 대신에 포이슨은 그 슐레지안을 그대로 영유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 그 7년 전쟁 이전하기 전까지 1748년에서 그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이 끝난 1748년부터 1756년까지 요 사이에 그 외교 관계, 종전의 기존의 외교 관계가 바뀌게 돼.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외교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교혁명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가장 큰 변화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포유드니의 마키아벨리적 태도에 분격한 그 프랑스가 전후에 포유세네이 중앙 유럽으로 강대국 등장한 걸 위험을 느끼고, 이제는 프랑스 입장 올 때는 합스부르크가 문제가 아니야. 보니까 합스부르크가 견제하려고 했더니 이거 보니까 포유드니 오히려 크네. 그러니까 세력 균형 원칙이 적용되겠죠.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오히려 합스부르크가 이제 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와 동맹을 해서 그 당시 프로이센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슐레지안탄을 노리고 오스트리아 권유를 받아들여 2세기에 거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200년 동안 합스부르크와 그 당시 발로아, 그다음 부르본간과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적대 청산하고 동맹 관계를 맺은 거죠. 예.
자, 이때 프로이드가 증오했던 러시아 여자인 엘리자베스가 기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진영에 또 가담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3개 강국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 자, 3개 강국은 어디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일단, 그 다음 프랑스, 러시아죠. 요 세 개 국가 중에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정통적으로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과 우호 관계를 맺었던 나라야. 근데 갑자기 얘네 편으로 이제 달라붙게 된 거죠. 오스트리아 편으로.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이제 통치자는 누구죠? 마리아 테레지아죠. 마리아 테레지아고 그다음 프랑스는 그다음 루이 15세 때거든요. 루이 15세인데 실제 정치는 누가 있냐면 뽕파르트 부인이 있어요. 루이 15세의 예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국정을 자지우지했어. 이 사람이. 러시아는 아까 했죠. 엘리자베스가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뭐냐면 포르투갈 대제 딸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카테린 2세가 아니라 예. 자, 세 명의 여자죠. 아니 마리아 테레지아, 뽕파르트 부인, 엘리자베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 삼재 그 세자매 동맹이라고 해요. 세 명의 자매들이 동맹을 해서 어, 남자 한 명 푸르드니 2세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고립 상태 하니까 이 고립 상태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푸르드는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영국한테 접근해.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대성령 때 누굴 지원했죠?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죠. 자, 영국은 이제 그 당시 해상과 식민지에 프랑스가 대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왕실의 고향인 하노버를 지켜준 세력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 붙었잖아요. 원래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얘 친구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프리드니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왕실의 고향이 하노버, 그 당시 하노버 왕조인데 하노버는 조그만 왕조예요. 그래서 이 하노버 왕조를 합스부르크가의 공격부터 좀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로이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 7년 전에 외교혁명 때 프로이센을 선택한 이유 써가면 요거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협약이라고 해요. 예, 웨스트민스터 협약. 여기 있죠? 네. 웨스트민스터 협약을 맺었다는 거. 자, 이제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럽 동맹은 완전히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년 전쟁으로 넘어가죠. 이 7년 전쟁은 시험 문제 예전에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7년 전쟁이 왜 일어났냐? 아까 이제 기초적인 계기는 슐레지안 영토 때문이죠.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슐레지안 영토를 내줬긴 했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탈환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7년 전쟁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이제 식민지 전쟁도 같이 나왔어. 이게 뭐냐면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죠. 프랑스를 이제 복수용어 프렌치라고 읽죠. 그래서 프렌치 인디안 전쟁, 프랑스와 인디언이 같이 연합해갖고 영국을 공격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디언은 그 당시 영국 편도 있고 프랑스 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일어났고 이 식민지 전쟁을 마무리한 게 뒤에 나와 있는 파리 조약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파리 조약.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요거는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